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금 전에 치렀던 서울시 그 한국사 해설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긴 노정이 잘 마침표를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었으면 좋겠고 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총평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여태까지 그 어려웠던 점들, 그 다음에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좀 너무 쉬웠을 것이고 또 공부를 뭐 매번 모든 시험이 그러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또 어려웠을 거예요. 문항 비율로 보면 근현대사가 7문제 정도가 출제되면서 기존의 어떤 근현대사의 중요성은 그대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문항 비중서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바로 좀 해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 여기 선사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과거 지금 이번 2018년도에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에서는 선사시대 문제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문제가 한 문제가 구석기 시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고대사 문제가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려사가 4문제, 그 다음에 조선사가 5문제, 그 다음에 근대가 3문제, 일제가 1문제. 일제시대가 좀 다른 시기보다는 좀 적었죠. 다른 시험보다는. 근데 현대사가 또 압도적으로 3문제로 많습니다. 보통 이게 2문제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일제시대의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이 문항 비율을 좀 얘기한 거는 문항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근현대사 비중이 아주 높다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 이쪽으로 옮기시죠. 총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총평을 좀 해보면 평이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서울시 한국사 문제에 비해서도 좀 평이했고 또 뭐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과거 이번 연도에 봤던 지방직 그 다음에 국가직 문제는 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문제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비해서도 좀 쉬웠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또 못 보신 학생들은 뭐가 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수험생분들마다의 어떤 학습 성취도를 제대로 다 반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총평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시험 문제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좀 평이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 글로도 옮겼지만 합격선은 한 90점에서 95점,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까지 뭐 용서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서부터 좀 문제를 좀 풀면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답안지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설지가 바로 올라온 상태에서 해설을 하는 거라서 이게 좀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빨리 올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번서부터 보죠.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1번 백자는 백자가 어떻게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강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상강기법은 보통 청자에 이용한 기법이죠. 자, 탈락이고요. 2번 고려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이게 이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직지심체요절 아니겠습니까? 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팔만대장경파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아니고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격퇴를 염원한 것이고 거란 침입 격퇴를 염원하면서 만든 것은 그렇죠. 초조대장경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고려는 불교 국가에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고려는 정치적으로 유교 정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 이후에 유교 정치가 구현됐던 나라고 또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문화사 파트에서 고려 후기 때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들어오고 나서 그 성리학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죠. 그리고 그 성리학으로 인해 조선이 건국되는 나라니까 고려시대 때 유교 문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조 편령 강목, 의방유치, 삼국사저료, 농사직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의 의방유치는 세종 때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삼국사저료는 성종. 그 다음에 농사직설은 세종 때니까 이게 2, 3, 4번은 다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편찬된 저서들이 맞죠. 1번의 본조 편령 강목
요게 뭐 여러 차례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충수광 때, 고려 말이죠. 민지라는 사람에 의해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서입니다. 이건 고려 말의 역사서니까 잘못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보기에 통일신라의 경제제도를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경제제도가 아니고 토지제도예요. 3번에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이거를 순서대로 제대로 나열한 걸 찾는 건데,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가 있죠. 근데 이게 관료전 지급이 먼저냐 노구 폐지가 먼저냐, 이것만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면 나머지는 쉽게 풀립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노급을 주었다. 다시 노급을 부활한 거네요. 그러면 기억은 노급을 부활한 거니까 이거는 경덕왕 때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니은,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있게 주었으며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자, 노급을 폐지한 거예요. 그럼 신문왕이죠. 노급을 폐지했다 이러면 이건 신문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좀 보죠.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성덕왕이죠. 정전을 지급한 거는. 그 다음에 리을,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있게 주었다. 이게 관료전 지급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관료전을 지급한 이후에, 그러니까 신직관리가 오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서 이후에 점차적으로 노급을 없애야지, 노급을 없앤 다음에 관료전을 주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뭐 연도를 관료전 지금 687년, 뭐 노급 폐지 689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되면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본조 편령 강목이 1번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무신직공기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조이총은 백제부흥을, 조이총에 나는, 이건 백제부흥운동이 아니고 반무신의 난이죠. 최대 규모의 반무신의 난 아니겠습니까? 백제부흥운동은 1237년 담양에서 일어난 이연년 형제의 난, 이런 게 백제부흥운동이 되죠. 이건 서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조이총의 난은 전혀 백제와는 관련이 없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망이 망소의 난은 일반 군현이 아닌 소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공주 명학 소에서 일어나죠. 3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 부흥운동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비 패좌의 난입니다.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경주 지역은 아니죠. 이게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주 지역은 아니니까 경주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은 이비 패좌의 난 정도가 되죠.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만적은 노비 해방을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하였다. 그렇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원래 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는 중국사에서 그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날 때 이 진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말인데, 만적이 벤치마킹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 근대사에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맞추는 거죠. 자, 기억의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은 1896년 2월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니은, 전주화약이 체결돼요. 제가 전주화약이 원래 체결된 거는 1894년 5월 7일인데 5월 8일 어버이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5월 8일 어버이날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랬어요. 1894년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디귿, 홍범 14조가 발표됐다.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죠. 몇 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서.
홍범 14조가 발표됐다. 반포되었다. 그러면 이건 1895년 2월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발표된 거니까. 그 다음에 리을. 이게 연도로는 을미년인데 이게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김홍집 내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2차 가보개혁이라고 봅니다. 리을. 궁극기무처 설치. 궁극기무처 설치는 1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6월 21일에 점령하고 그리고 6월 24일에 궁극기무처가 설치되죠.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가보년이요 이런 거 이제 매핑할 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제 수업 시간에 가보년이요 요 안에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요 순서대로 해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니은,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오늘 그 향년 92세로 이 김종필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름 끼치는 거는 이 김종필 씨가 했던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한일 그 국교 정상화거든요. 한일 협정, 이 한일 국교 정상화인데 이게 9급 문제, 7급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된 게. 제가 오늘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문제 보자마자 야, 이거 김종필 씨가 오늘 죽었는데 별세했는데 야, 김종필 씨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나 나왔구나. 직접 언급된 거는 3번 같은 경우, 6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우락이 특사를 파견된 게 아니고 김종필이 체결한 거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되게 소름 끼쳤습니다. 자, 일단 6번에 보면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가 아예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이게 이제 체결된 거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조약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일으킨 거는 60 민주항쟁은 87년에 일어나는 거고요. 이건 63 항쟁이에요. 64년에 일어난. 그 다음에 3번 조약 협의를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우라기 특사. 중앙정보부장은 맞아요. 근데 이때 김종필이가 일본에 가서 이우라기는 이제 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3번은 김종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으로 간 게.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이 제1교포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을 같이 체결하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요. 이게 이 선지가 비정형화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답지가 안 나와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있긴 한데요. 좀 얘기를 좀 해보면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어.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예요. 건원중보 성종. 그 다음에 니은이 문제인데 고려 후기 관청수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려 전기에 비해 고려 후기 때 관청수업이 쇠퇴한 건 맞아요. 그리고 민간숭업이 발달한 것도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청숭업이 쇠퇴하고 민간숭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고려 후기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문제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관청숭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숭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선 후기로 또 가보면 이게 관청수급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공장안 등록제가 폐지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태라고 하면 안 되고 관청수급이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고려 후기의 수업 특징으로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을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 조선 후기라고 하면 관청수급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쇠퇴했다 이런 표현은 좀 쇠락했다 이런 표현이니까 아무튼 고려 후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문제 선지 자체가 비정형화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니은을 빼버리면 답이 2번이 돼버려요.
그런 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예성강 어기의 병난도는 고려 후기 고려의 국제무역학 맞고요. 원 간섭기 때는 원의 지폐인 보초, 지원 보초죠. 유통되기도 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7번의 답.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조선시대 국방정책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죠. 기역. 서울 주변의 네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 이걸 구축했대요. 자, 사유수부가 구축됐다는 것은 4개의 유수부 중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뭐냐 이거죠.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개성 유수부, 그 다음에 강화 유수부, 그 다음에 광주 유수부, 그 다음에 수원 유수부, 이게 4개거든요. 당연히 이 수원 유수부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이 개성은 건국 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조 때. 왜 강화와 광주인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거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수원은 이건 이제 정조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수부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정조라고 고르셔야 돼요. 정조. 그러니까 기억은 정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니은을 좀 보겠습니다. 금이형을 발족시켜 오군형 제도가 완성되었다, 성립되었다. 그러면 금이형이 언제 설치됐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숙종 때라고 해야죠. 지금 순서 맞추는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하멜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하여 서양식 무기 제조를 하였다. 자, 하멜 이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벨테브레죠. 벨테브레는 인조 때, 하멜은 효종 때입니다. 이 하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제냐? 효종 때죠. 그 다음에 리을. 수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수성유능. 수성이라는 건 도성 방어죠. 이걸 발표했던 왕이 누구냐? 이건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 그 다음에 어영청, 금이형 이 3개의 군영이 도성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발표했던 왕이 영조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해보면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생활하였으며 불을 사용. 이게 정답이네 뭐. 뭐 문제가 좀 이상하네. 구석기 시대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단양 수양계 연천 정곡리 공주석장리. 이거 뭐 다 구석기 때 유적지 맞습니다.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 했고, 그렇죠. 밭농사. 구석기인들은 농사 안 짓잖아요. 농사는 신석기인들부터 짓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 시기의 대표적 무덤 형식은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다? 그렇지 않죠. 고인돌 돌널 무덤은 청동기 시대에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배층의 무덤이죠. 그 다음에 4번. 주목도끼, 가로날도끼 다 구석기 때 유적지 맞고, 유물 맞고요. 민문이 토기가 잘못했어요.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때의 토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기가 나오는 시기가 신석기 때부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통일신라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통일 후에는 주로 진골귀족으로 구성된 구서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 구서당과 교육제도가 무슨 관계예요? 구서당은 중앙군 체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2번.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며 득세하였다. 천태종은 우리가 고려시대 중기 때 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중국 천태종은 있었지만, 그럼 통일신라 시대 때 왕권과 밀착돼 있던 종파는 뭐냐? 화엄종이겠죠. 왕권과 밀착돼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권력이 왕권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했다. 무슨 소리예요? 신라 중대 때는 무열왕의 자식들이, 직계 자식들이 즉위를 하는 거죠. 4번.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 행정을 구획하였는데 오소경도 이에 해당되죠. 당연히. 오소경은 수도의 지나친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라가 넓어지면서, 영토가 넓어지면서 오소경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 4번이 정답입니다. 오소경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김은경,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 이 네 사람 다 통일신라 하대 때 사람들이에요. 1번부터 보죠. 고려 출신 아니고요. 7세기, 8세기가 아니고 통일신라 말이에요. 이게 다 9세기 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 학생으로 당항제에 호위 무사가 됐다. 이 사람들이 무슨 무사예요. 이 사람들은 수기 학생일 수는 있어요. 수기라는 게 이제 당나라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 옆에서 뭔가 이렇게 자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기 학생을 만드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호위 무사라고 볼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무슨 무사예요. 최치원이 무슨 무사예요. 그 다음에 4번 당나라의 빈곤가에 급제한 후 귀국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는 둘 다 이 세 명을 삼최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에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좀 답을 맞춰보는 시간이니까 이게 12번에 이 대전자령이 키워드예요. 이게 한중연합작전,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지청천이 했죠. 한국 독립군 이걸 찾으면 되죠. 1번 화북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돼. 자, 앞에 화북이라는 말이 좀 있어서 생경할 수 있는데 조선독립동맹 이게 화북이니까 예난에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김두봉을 얘기하는 김두봉.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게 이제 한중연합작전에서 이 지청천과 쌍벽을 이루었던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겠죠. 양세봉. 자, 3번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게 지청천이죠. 인물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고 대적 심리전 등에서 크게 활약했다. 이게 이제 중일전쟁 때 이렇게 활약을 했다는 얘기죠. 이건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의 창립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죠. 의열단을 만들었던. 4번은 김원봉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기에 빈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된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자, 어떤 나라인지 보죠.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이것을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자경과 척준경만이 이 나라를 상국으로 모시자. 금이네요. 근데 더 웃긴 건 두 번째 읽어보면 여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문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진이라는 말을 주면 어떻게 해요? 금을 찾는 거죠. 1번 이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 국왕은 나주로 피난했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면서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죠. 이건 거란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2번 묘청의 일파는 이 국가의 정벌, 금국정벌을 묘청이가 주장하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이건 금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묘청은 이 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3번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했다. 이걸 강동성 전투라고 하는데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족을 격퇴했던 것은 고려군과 몽골군이 연합해서 격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설명이겠죠. 4번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여 광군을 설치했다. 광군은 고려 초기 3대조였던 정종 때 만들어지는 거란 침입 거란 침입 대비와 관련되어 있는 군대죠. 4번도 거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보기 1에 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올라라 그랬어요. 자, 가가 어떤 시기인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 방법, 평화적.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2년 7사 남북공동성명이냐.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모색하자.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자, 기억.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건 98년이죠.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98년. 뭐 들어가면 되네요, 기억은. 니은.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7.4 남북공동성명 직후니까 맞고. 디귿.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 건 6.15 공동선언 이후니까 이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리을.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거는 91년 노태우 정부 때죠.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네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15번. 조선시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태조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지는 세종이 개척한 거죠. 태조가 아니죠. 2번.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 조선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통신사 파견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요청한 거고 국교 재개도 에도 막부가 요청한 거지 조선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3번. 조선 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벌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벌운동에서 한계를 느껴 북학운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시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벌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학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4번.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서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광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제가 이걸 언제 수업했느냐. 조선 후기 광업에 변화할 때 했었어요. 17세기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은의 수요가 증대되고 그러면서 많은 광산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설점수제제 이런 거 할 때 설명했던 거죠. 1651년 효종 때 설점수제제가 시작된 이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네요. 15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두 차례 양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신미양효, 그러니까 병인양효와 신미양효를 구분하는 문제겠죠. 어제현이 이끄는 조선군은 프랑스, 어제현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어제현 장군은 미군을 상대로 싸우는 거죠. 2번.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주민을 약탈했기 때문에 평양 군수역, 그러니까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와 평양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소각을 시켜버린 거죠. 제너럴 셔먼호를. 정답이 2번. 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양원수 부대는 광성부 전투가 아니고 광성부 전투는 어제현이고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전투를 했던 우리 병인양요 할 때 문수산성 한성군 정족산성 양원수 뭐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4번.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를 공격한 게 아니고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한 거예요. 박규수가. 그 다음에 17번. 조선시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던 고려시대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그렇죠. 제가 지방관 시다바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2번. 유교의 적서 구분에 시다바리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 아닙니다. 아무튼 유교의 적서 구분에 의해 서울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서울은 묵과 응시를 주로 하죠. 묵과에 합격하면 무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관직 아니겠습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에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는 양인인데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했다. 이건 신양역천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할 때 양천제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인데 실제로 뱃사공이나 이제 도산업자 이런 사람들이 분류상으로는 양인에 해당되는데 천민처럼 천시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줬죠. 내수다 노비,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켜줍니다. 맞는 설명이죠.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배제학당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거 맞고요. 동문학은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 맞습니다. 경신학교는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설립된 관리학교가 아니고 언더우드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1886년에 설립한 사립학교예요.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에 반포된 겁니다. 교육입국조서와도 관련이 없고 경신학교는 관리학교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원산학사는 그렇죠.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만든 사립학교죠. 그 다음에 19번.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학 10도를 집필한 인물. 이황이죠. 태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네요. 1번.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을 편찬한 사람은
중종 때 박세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박세무가 쓴 동몽선습은 서당 교재로 활용되죠. 2번 그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은 처음에는 서인이 아니고 동인을 형성하죠. 그러다가 이제 동인이 분화되면서 남인으로 가는 거죠. 3번 기보다는 리를 중시했고 주리 오케이. 예안향약 메이저 개념이네요. 주리철학 예안향약. 이거 뭐 퇴계 이항에 대한 설명이죠. 주자대전의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주자문록을 편찬한 사람은 이 퇴계 이황 선생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했던 이황의 제자였던 기대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자문록이라는 책은. 자, 그 다음에 20번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960년대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가 60년대에 장기 정권을 획책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4.4.5 개헌은 54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60년대가 아니죠. 그리고 4.4.5입은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획책과 관련돼 있는 거죠. 틀렸어요. 시대가 안 맞습니다. 2번 1970년대 유신개헌을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 유신헌법이 평화적 민주적 또 이건 말이 안 돼요. 문제 잘 냈네요. 근데 틀린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1980년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는데,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이 일어나고 이 노태우가 출마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이건 문민정부가 아니에요.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인데 이건 92년에 출범하죠. 80년대가 아닙니다. 1990년대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그렇죠. 이게 맞네요. 이게 이제 15대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가 98년에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긴 노정이 좋은 결실로 이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